바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재판부 판사님, 1년 가까운 긴 시간 공정하고 현명한 소송 지휘로 충실한 심리를 해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불과 몇 시간의 계엄, 아마 근현대사에서 가장 짧은 계엄일 텐데 이것을 내란으로 몰아서 국내 모든 수사기관들이 달려들어 수사를 했고 또 초대형 특검까지 만들어서 수사를 했습니다. 임무에 충실했던 수많은 공직자들이 마구제비로 입건되고 또 구속도 되고 또 무리한 기소도 남발됐습니다. 현대 문명 국가에 이런 역사가 있었나 싶습니다. 숙청과 탄압으로 상징되는 광란의 칼춤 속에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중심을 잡고 재판을 이끌어 주신 재판부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어느 방송인은 방송으로 전국에 전 세계에 시작한다고 알리고 2-3시간 만에 국회가 그만두는 내란을 보셨습니까? 총알 없는 빈총 들고 하는 내란 보셨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 지난 1년간 이 나라를 휩쓴 광풍의 허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 공소장은 객관적 사실과 기본적인 법 상식에 맞지 않는 망상과 소설입니다. 저도 과거 26년간 수사와 공판을 담당했지만 이렇게 지휘 체계도 없이 중구난방으로 여러 기관들이 미친 듯이 달려들어 수사하는 것은 처음 봅니다. 지휘 체계도 없고 무조건 내란이라는 목표로 수사가 아닌 조작과 왜곡을 해왔습니다. 우리나라를 오래전부터 지배해온 어둠의 세력들과 국회에서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의 호루라기에 맹목적으로 달려들어 물어뜯는 이리떼들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이리떼들의 내란물이 먹이가 된 바로 그 비상계엄령을 저는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30분경에 선포하였습니다. 반국가 세력, 체제 전복 세력, 외부 주권 침탈 세력과 연계하여 거대 야당 민주당이 거짓 선동으로 여론을 조작하고 국민과 정부 사이를 이간질하며 반헌법적인 국회 독재를 벌이고 헌정을 붕괴시키고 국정을 마비시켜 나라가 망국의 위기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독립과 국가 계속성,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를 이행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이러한 국가 비상사태를 주권자인 국민에게 알리고 이를 극복하는 데 함께 나서 주십사 호소하고자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나라의 위기가 초래된 상황이 바로 국회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주권자인 국민을 깨우는 일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특검에서는 제가 무슨 개헌을 해가지고 장기 독재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친위 쿠데타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 관한 정부적인 시나리오를 좀 제시를 해 보십시오. 개헌을 어떻게 하며 그리고 보통은 과거에 이런 그 소위 쿠데타성 장기 독재 내지는 권력 장악에서의 이 개헌이라는 거는 국회를 해산시키고 국민 투표로서 밀어붙여서 했지만 오늘날 우리 국민이 이런 국민 투표에 녹록하게 응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한번 그 시나리오를 한번
좀 얘기를 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망상이고 소설이라는 것입니다. 국민들께서 주권자가 제발 좀 정치와 국정에 관심을 가지고 이러한 망국적 폐악에 대해서 감시 견제를 해달라는 호소였습니다. 국회 경비와 질서 확보를 위해 투입된 소수 병력 중 일부는 비무장 상태로 국회 담벼락 아래 앉아 있었고, 일부는 빈총만 들고 국회 마당에 수천 명의 군중에 둘러싸여 폭행을 당했습니다. 누구도 국민을 억압하거나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위한 의사 일정을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본회의에 출석하고자 한 의원들은 대부분 다 들어갔습니다. 계엄 기준시인 밤 11시로부터 2시간 만인 새벽 1시 3분에 190석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 요구가 신속하게,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의결됐습니다. 특전사 92명과 수방사 15명이 밤 12시 무렵에 국회 경내로 들어갔지만 이미 엄청난 인파가 들어와 있었고, 약 4천 명이 넘는 인파에 비해 군은 너무나 소수여서 질서 확보 업무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뒤늦게 추가 병력이 국회 인근에 도착했지만 바로 계엄 해제 요구 의결안이 통과되자 전 병력은 즉각 철수했습니다. 선관위에는 계엄법 7조에 의한 사법행정사무관장 권한에 따라 선거관리 시스템에 보안 점검을 하려고 들어갔지만 시간과 준비 부족으로 서버 장비 사진만 찍고 나왔습니다. 그동안 선거 소송에서 가짜 투표용지가 다량 발견됐고, 불과 1년 전인 23년 하반기 국정원의 보안 점검 결과 선관위는 국가기관이 갖춰야 할 기준에 현격히 미달하고 외부 해킹에 무방비한 심각한 상황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국민들도 이런 사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선거제도는 대의민주주의의 통치 질서를 형성하는 핵심적인 제도이고, 민주주의의 역사는 바로 투표권 쟁취의 역사입니다. 자유민주국가에서 선거 관리는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실하게 담보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가 투명하고 공정한 검증을 거부하고 있었기에 선거관리의 중요성과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서 점검하도록 한 것입니다. 공정한 선거는 국민 통합의 기초가 됩니다. 당연히 국가 안보와 번영의 주축도림은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들이 국헌을 문란하게 했습니까? 폭동을 일으켰습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개헌을 통해서 장기 집권을 하려고 그러면 결국은 국회를 해산해야 되는데, 국회를 해산하거나 또는 국회가 준영구적으로 기능이 정지되도록 할 만한 어떤 계획을 세우거나 한 것이 없습니다. 또 폭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국헌 문란의 목적에 쓰이는 폭동이어야 되는데 그런 폭동 자체가 없었습니다. 이 내란이라는 것은 뭐 집합범죄이기 때문에 누가 뭔 짓을 하든지 간에 다 똑같이 책임을 진다. 맞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이 국헌 문란과 이 폭동이라고 하는 이 범죄의 고의는 같이 가지고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가담했다고 하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이 피고인들도 이런 고의가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국헌문란의 고의도 없고 뭐 초과 그 주관적 요소라는 목적도 없을 뿐 아니라 폭동한다는 의식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장군이 반란을 일으켜서 권력을 잡고 국토를 참전하고 정권을 잡겠다고 하는데 그 장군을 쫓는 군인들이나 민간인들이 있다면은 그 사람들은 거기에 다 가담한 사람들이라고 봐야죠. 그러나 대통령이 헌법에 따라서 내린 비상계엄에 대해서 그 계엄 사무를
맡았거나 지원 업무를 했다고 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건 그야말로 망상이고 소설일 뿐입니다. 계엄 선포 시부터 해제 시까지 6시간 걸렸습니다. 새벽에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는데 시간이 좀 지체됐습니다.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됐는데 대통령이 국방부 지하에서 국회법 책이나 보고 앉아가지고 국무회의 소집을 태만히 했다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비서실에서 벌써 국무회의 소집을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새벽에 나오는데 시간이 좀 걸린 것뿐입니다. 그래서 국무위원들이 빨리 안 오기 때문에 일단 국방장관과 계엄사령관을 불러서 군의 계엄 상황을 먼저 종료시키라고 했고, 그래도 기다리는데 국무위원 소집이 다 안 되다 보니 제가 먼저 계엄 해제 대국민 담화를 했습니다. 국민들께서 처음에는 이런 과거와 같은 계엄도 아니고 이런 계엄을 도대체 대통령이 왜 선포했는지 어리둥절해 하셨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많은 국민들이 나라가 얼마나 절박한 상황이 됐는지 알게 되셨습니다. 이게 특검에서는 장기 독재를 위한 장기 독재요. 임기를 제대로 마무리하는 일도 지금 숨이 가쁜데 장기 독재를 뭘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시켜줘도 못합니다. 그런데 나라가 얼마나 절박했는지 국민이 아주 안온한 상태에 있었다는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바로 이 탄핵과 내란 몰이에 찬성하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수사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탄핵 심판에 임하게 됐습니다마는 언론의 이런 편향적인 보도에도 불구하고 과반수 이상의 국민이 탄핵에 반대하셨습니다. 계엄 선포의 불가피성에 공감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도 많은 국민들께서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마음속으로는 많은 분들이 여전히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은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 그런 계엄과 같이 국민을 억압하는 군사 행정 독재가 아니라 자유와 주권을 지키고 헌정을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저를 탄핵 인용한 헌재 재판소, 헌법재판소조차도 앞에서 이미 인용이 됐지만 행정부 수반이자 국가 원수인 대통령이 야당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해서, 국익이 현저히 저해된다는 것은 핵심 국익을 계속 저해한다는 건 뭡니까? 애국 세력입니까? 반국가 세력입니까? 이런 상황을 타개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계엄 선포, 그리고 그에 수반한 조치, 그 수반한 조치가 뭡니까? 국회에 질서유지 병력을 투입하고 선관위에 보안 점검 인력을 투입한 것이 계엄 선포에 수반한 후속 조치입니다. 딱 두 가지 했습니다.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피청구인이 가지게 된 이런 책임감에 바탕을 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설시했습니다. 계엄에 반대하든 찬성하든 이것은 폭동과 국헌문란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체제 전복 세력과 반국가 세력들, 우리나라 많습니다. 없습니까? 엄청나게 많습니다. 2022년 3월 대선 직후부터 아직 취임도 하지 않은 대통령 당선인을 상대로 선제 탄핵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대선 불복이었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전까지 무려 178회의 퇴진 탄핵 시위가 지속적으로 이어졌고, 적의 적은 같은 편이다라고 해서 이 집회에는 거대 야당인 민주당 인사들도 연단에 섰습니다. 단순한 일부
반정부 시위가 아니고 제도권과 연계된 조직적인 퇴진 탄핵 시위였던 것입니다. 간첩단 사건에서도 간첩들은 이건 뭐 간첩단 사건 수사에서 한두 군데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수원 사건이며 충북 사건이며 창원 사건이며 뭐 모든 간첩단 사건에서 다 등장하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와 한미동맹에 충실한 윤석열 정부를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흔들고 마비시키라는 지령을 받고 있었고, 이러한 북한 지령 226국이라고도 하고 통전부라고도 하죠. 전파 공유하면서 쉴 새 없이 국내의 많은 세력들과 국론을 분열시켜 왔고, 민주당도 결국은 윤석열 정부 흔드는데 이들과 연계해서, 민주당은 뭐냐? 국회의원으로서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헌법상 입법부의 권한을 남용해서 공직자들을 줄탄핵하고 입법 예산 폭거를 하면서 국정을 마비시켰습니다. 선출된 정부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입법의 발목을 잡아 일할 수 없게 만든 거 22년도에 아까도 설명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대선 공약과 국민이 그거 보고 찍어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인수위에서 만든 국정과제 그거 시행하기 위해서 법안 77개를 제출했지만 단 하나도 통과시켜주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우리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그 이후부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헌법질서, 우리 안보와 경제의 주춧돌인 한미동맹,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안보협력에 충실하게 매진하는 정부를 거대 야당이 아까 말한 그런 체제전복 세력, 반국가 세력들과 손을 잡고 국회의 헌법상 권한을 남용함으로써 식물정부로 만들어 갔습니다. 우리가 일본이 좋아서 일본하고 손잡은 줄 아십니까?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국과 일본, 한미일 간의 해군 공군 협력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특히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 동맹을 핵 기반으로 강화했습니다. 그게 바로 23년 국빈 방문 때 맺었던 워싱턴 선언입니다. 또 한미일 해공군 협력을 통해서 공동으로 북한의 미사일에 대응하는 것을 집요하게 방해했습니다. 2024년 여름에 북한의 우크라이나전 대규모 참전과 이에 대한 대가로 러시아의 지원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안보에 심각한 경고등을 켜게 만들었습니다. 첨단 무기 기술과 자금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또 현대전의 총알하고 하는 이 드론전 참관도 매우 기묘한 상황이었습니다. 신원식 당시 국방장관이 우크라이나 전선에 모니터 팀을 파견하려고 했습니다. 거대 야당은 극력 반대하며 신원식 장관의 탄핵을 추진했습니다. 법사위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북중러 편에 서서 국방장관을 쫓아내겠다고 한 것입니다. 결국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신원식 장관이 안보실장으로, 경호처장이 국방장관으로, 안보실장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장관급 대통령 외교안보 수석 비서관으로 순환 발령을 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사가 무슨 계엄과 내란을 위한 인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소설이고 망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에 충실하게 나가려는 정부가 아무 일도 못하게 경제와 민생에 관한 입법을 거부하면서 위헌적인 법률을 양산하고 안보와 경제를 짓밟았습니다. 핵심 국익을 훼손하는 법률을 반복 상정함으로써 대통령의 거부권을 유도해서 국론 분열을 야기했습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에 이어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추진함으로써 체제 전복을 빌드업했습니다. 국보법이 폐지되면
인공기 흔들고 다니고 차에다 부착하고 다녀도 아무 문제 안 되는 거 아시죠? 국가 기밀과 첨단 산업 기술이 중국으로 줄줄이 유출되는 심각한 현실에서 간첩죄 개정도 반대했습니다. 중국의 반간첩법에 대한 최소한의 상호주의 대응도 못하게 했습니다. 국가안보에는 방산기술과 산업인프라 확충, 방산시장 확대와 방산협력 국가 간의 연대가 매우 중요합니다. 거대 야당이 장악한 국회는 방산 수출에 국회 동의를 받으라는 법안을 추진해서 자유진영 국가들과의 안보 협력에 칼을 들이대고 북중러가 반대하는 방산 수출에 제동을 걸고 방산기술 보완을 위태롭게 했습니다. 지금은 방산 수출할래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 방산 수출하는 이 무기의 핵심 기술들이 대부분 미국 겁니다. 미국이 오케이 안 해줍니다. 지금은. 핵심적인 안보 예산에 대한 거대 야당의 폭거를 보면 기가 막힙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공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감시 정찰 자산과 미사일 방어 요격 시스템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해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북핵과 미사일에 대한 확실한 대응은 안보뿐만이 아니라 국가 위험도를 줄임으로써 투자 유치와 경제 활성화에 매우 기여한 것입니다. 또 국방 인력의 허리에 해당하는 부사관과 초급 간부에 대한 열악한 처우로 이 사람들이 전부 퇴직을 합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F-35 몇 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이런 전문성 있는 인력을 장기 근무로 유도하는 것이 우리 국방력 강화에 또 국방력이 훼손되지 않게 막는 것에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처우 예산도 틀어막았습니다. 배정된 예산이 국민 세금 부담이 그렇게 큰 것도 아니었습니다. 누구 얘기를 듣고 이런 것을 실행하는 건지 이러한 핵심 예산만 딱딱 집어내서 삭감하는 것에 기가 찰 노릇이었습니다. 치안 예산과 관련해서 대표적인 부분은 마약 수사입니다. 요거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치안에 대해서는. 마약 수사를 막기 위한 인건비 삭감과 특활비 폐지입니다. 이거 수백억입니다. 민주당 정부 때에도 마약 수사 조직을 경찰로 일원화했습니다. 이 마약 수사는 관록과 실력 있는 검찰의 마약 수사 조직, 여기 뭐 과거에 검찰 강력부에 계시던 분도 있습니다만은 이 마약 수사 조직이 엄청난 관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 전부 폐지하더니 이번에는 아예 경찰 수사 예산까지 삭감했습니다. 마약은 미래 세대를 병들게 하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초안전이나 하이브리드전 책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마약 시장을 장악한 세력은 모든 범죄 시장을 장악합니다. 그래서 초안전이나 하이브리드전의 대상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를 장악하게 됩니다. 오늘날 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 부도덕한 초안전, 하이브리드, 비전투 전략 전술에서 바로 이 마약전에 대한 국가적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면서도 일부러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민주당은 마약 대응에 이토록 소극적이고 움츠러드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마약 수사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마약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국가적 대응으로 확실하게 국가 안보 차원에서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이고 어느 나라 국회입니까? 검찰 수사권과 수사활동비 폐지와 아울러서 부패와 금융 사기 사건을 전문성이 부족한 기관에 몽땅 넘기고 반대 세력과 정적을 탄압하기 위해서는 초대형 특검을 만들어서 천문학적인 혈세를 쏟아붓고 토끼머리식 수사와 소설로서 여론선동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당시에 공직자 줄탄핵은 22건이 발의돼서 일부는 사퇴하고 일부는 소추돼서 직무정지가 됐습니다. 탄핵 심판에는 보통 6개월에서 9개월,
길게는 1년 넘게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후임자 사퇴를 해도 후임자 선정, 인사검증, 청문 뿐만이 아니라 조직 장악하는데, 그 다음에 해당 기관 직원들도 새로운 업무 방침에 적응해야 되고 어마어마한 기회비용이 들고 행정이 마비됩니다. 검사들 탄핵도 많이 했죠. 이거 위축돼서 이런 수사사법 업무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요, 저도 검찰에 있을 때 징계도 받아보고 3번이나 징계를 받았습니다. 제가 수사를 하다가. 그런데 이 검사에 대한 압박은요, 판사도 여기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위축되고 압박을 느낍니다. 우리 헌정사 70년간 공직자 탄핵 발의, 특히 소추는 거의 없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만 비상계엄 전까지 22건, 저에 대한 탄핵 결정 전까지는 무려 30건에 이릅니다. 저를 탄핵 소추한 다음에는 총리를 탄핵 소추하고 부총리까지 탄핵하려고 했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게 과연 정상적입니까? 제가 탄핵 소추 결정이 나고 나서 후임 헌재 재판관 임명 때문에 내각을 줄탄핵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대법원장 탄핵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국회에서 다수 의석만 가지면 입법 예산 폭거와 무고한 공직자 줄탄핵을 마음껏 하라고 대한민국 헌법이 허락했습니까? 이것은 분명한 헌법상 권한남용이고 헌법의 정신과 취지에 명백히 위반되는 반헌법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반헌법적인 국회 독재를 왜 우리 정부를 상대로 이렇게 집요하게 벌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유시장경제 체제, 자유진영과의 연대라는 헌법상 지향해야 될 국가 노선을 뒤엎기 위한 것 아닙니까? 체제의 전복을 노리는 거 아닙니까?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을 추진하는 것을 보고 저는 경악했습니다. 감사원장 최재해 씨는 감사 전문가로 민주당 정부에서 임명한 비정치적인 사람입니다. 당시에 선관위가 벌인 초유의 채용비리 사건, 권익위를 통해서 감사원이 감사를 하고 있었고, 또 민주당 정부 시절 사드 배치 관련 기밀 유출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서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이처럼 반드시 필요하고 적법한 감사에 대해서 감사원장 탄핵으로 감사원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이런 사정을 보면 선관위와 민주당의 유착, 또 간첩 이적 행위에 대한 민주당의 조직적 비호, 이걸 대놓고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또 헌법기관장인 감사원장을 탄핵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헌정 시스템을 뒤엎겠다는 겁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한 200m 정도 올라가면 감사원이 있습니다. 점심시간에 서로 만납니다. 그런 감사원장을 헌재 탄핵 심판정에 세우겠다는 얘기입니다. 전국의 모든 공직자, 산하기관, 국영기업체, 금융위, 공정위, 금감원 이런 데를 감사하는 감사원장이 무슨 해임 사유가 될 만한 비리가 있는 것도 아닌데 탄핵해서 직무정지를 시킨다면 단순한 감사원만이 아니라 모든 국가 행정과 행정을 적법하고 효율적이게 만드는 공직기강이 도대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헌정사는 물론 세계 헌정사에도 초유의 일입니다. 중앙지검은 부패, 경제 등 중요 사건의 50% 이상을 다루는 핵심 수사 사법기관입니다. 자신들의 부패를 수사하는 검사들을 압박하고 줄 세우기 위해 탄핵을 추진하는 것을 보고 이제는 판사를 겁박만 하는 것이 아니고 판결이 마음에 안 들면 판사도 이제 막 탄핵하겠구나 생각이 됐습니다. 이제는 막장까지 온 겁니다. 사법부의 독립은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유민주주의의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법부 독립이 무너지면 오늘날 베네수엘라 같은 독재국가 보십시오.
어떻게 해서 독재 권력을 만들어냈습니까? 바로 사법부를 장악해서 독재 권력을 만들어냈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시작입니다. 저는 검찰에 있을 때도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이 완벽히 보장된다면 자유민주주의의 완성이고 사법부의 독립은 자유민주주의의 시작이라고. 그런데 탄핵 소추권을 가지고 이런 칼춤을 추고 헌정을 무너뜨리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헌법은 이런 국회, 이런 의회주의를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민주당에서 감사원장과 중앙지검장 탄핵을 추진하는 것을 보고 그때까지는 22년부터 꾹 참아왔습니다. 참아왔고 국회에 가서 모욕적인 대우를 받더라도 참고 가서 예산안 설명도 하고 대국회 연설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들어오지 않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망국적인 국회 독재에 이제는 주권자인 국민을 상대로 비상벨 울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분기별로 하는 식의 대국민 담화? 대국민 담화 그 후에도 많이 했습니다. 계엄 선포한 이후에도. 네. 자유민주주의와 공화제가 바탕이 된 헌법 질서가 붕괴되고 외교, 안보, 경제, 미래투자, 공직기강, 법집행, 수사, 사법 이런 모든 국가 기능의 정상적 수행이 현저히 위태로워진 이런 상황은 과거 우리나라에서 선포된 비전시 계엄 중 가장 위중한 국가 비상사태라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가끔 이번 재판에서도 군인들 불러다 놓고 특검에서 이게 전시나 내전 상태가 아닌데 계엄이 맞다고 생각하세요라는 이런 어리석은 질문들을 합디다. 근데 우리나라 역사상 계엄은 전시보다 비전시 계엄이 훨씬 많았습니다. 다만 국가 비상사태를 초래한 원인이 바로 국회였습니다.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바로 이 국회였기 때문에 이런 대의제의 폐악과 독재를 주권자인 국민에게 알리고 호소하고 깨우는 것 이외에는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개헌을 해가지고 장기 독재를 한다고요? 그거 정말 좀 미리 알려주시지 그랬습니까? 어떻게 하는지 좀 배워보게. 저는 그런 생각 해본 적도 없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런 거에 넘어갈 사람도 아니고 우리나라 군이나 경찰이나 그런 거에 휘둘릴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대통령을 3년 가까이 하면서 군도 지휘하고 경찰도 지휘하고 다 해봤고 그 안에는 벌써 사고방식과 정치 진영이 딱 반반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지시한다고 물불 안 가리고 할 수도 없습니다. 저는 24년 11월 말경에 김용현 국방장관을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오게 했습니다. 감사원장 탄핵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거대 야당이 헌법상 권한을 남용해서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고 국정을 마비시키며 나라가 이제 망국의 위기 상황이 됐다. 과거 비전시 계엄이 내려진 소위 6.3 사태, 64년 한일회담 반대 시에 그 다음에 소위 우리가 유신이라고 얘기하는 미중 대땅뜨와 미군 철수에 주한미군 철수에 따른 당시 2개 사단에서 1개 사단이 닉슨에 의해서 철수됐습니다. 그래서 72년 11.7 특별선언, 그 다음에 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의 급서와 같은 상황보다 지금의 이 상황이 더 심각한 위기 상황이 됐음을 이야기했습니다. 단순히 야당이 정쟁에 의해서만 한 것 같으면은 그냥 참죠.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모양이다. 그런데 반국가 세력, 체제 전복 세력들하고 같이 손을 잡고 빌드업을 해 나가지 않습니까? 이게 아무리 싸우더라도 국경 바깥에서는 서로
손을 잡아야 된다고 합니다. 아무리 정쟁을 해도 핵심 국익에 대해서는 같이 가야 되는데 핵심 국익까지 반국가 세력들하고 한편이 돼서 윤석열 정부 흔드는 데는 우리도 이해관계가 같다. 그리고 실제 또 얼마나 침투해 있는지도 알 수도 없습니다. 뭐 야당을 다 반국가 세력으로 보느냐? 그거는 저도 모릅니다. 증거가 없어서. 그러나 해온 행동을 보면 그들과 손잡고 연계하고 힘을 합친 것 한두 번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거대 야당이 헌법상 권한을 남용해서 헌정을 파괴하고 있지만 나는 헌법상 대통령의 국가긴급권을 헌법의 틀 안에서 행사하겠다. 주권자인 국민에게 호소해서 깨우고 각성하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헌법상 국가 비상사태 선언은 비상계엄 선포입니다. 바로. 비상계엄 선포라는 것은 나라가 비상사태에 놓여 있다는 것에 대한 선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군사 행정적인 것은 바로 헌재가 얘기하는 그 후속 조치입니다. 그래서 합참 근무도 많이 하고 또 이런 계엄 매뉴얼도 잘 아는 김용현 장관한테 검토해서 보고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은 몇 가지 분명히 했습니다. 자, 이거는 과거 계엄하고는 다르다. 과거 계엄처럼 할 수도 없어요. 제가 군을 이때까지 2년 6개월을 지휘를 했지만 군 인사도 많이 해봅니다마는 이런 과거 계엄같이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여소야대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계엄 해제가 짧으면 반나절, 길면 하루 안에 계엄 해제 요구가 될 것이니까 그걸 염두에 둬야 된다. 그래서 또 실시간 방송을 통해서 계엄 선포 대국민 담화를 할 것이다. 그리고 여기 250에서 280명으로 두 개 팀 구성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보병 2개 중대 규모가 얼마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250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가 안전사고 때문에 부사관 이상 사병은 투입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럼 편제를 거기에 맞추려고 하면 딱 250에 못 맞춘다. 280 정도까지는 돼야 된다 해서 250에서 280명으로 두 개 팀을 구성해서 한 개 팀은 국회에 몰려들 인파들에 대한 질서 유지, 한 개 팀은 몇 군데 선관위 전산 시스템 서버 소재지에 각각 나눠서 몇십 명씩 보내서 보안 시스템을 점검하고 국정원이 1년 전에 지적했던 망분리, 방화벽, 비밀번호 문제 등이 시정됐는지 이것만 확인해 보라고 했습니다. 또 출동 병력에 대해서는 실탄은 절대 소지하지 말고 부사관 이상으로, 그 다음에 중요한 거 계엄 선포 대국민 담화를 한 후에 소속 부대에서 출발시켜라. 절대 미리 출발시키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뒤에 나오는 거와 마찬가지로 또 국회에 들어갈 사람들이 빨리빨리 들어가라는 것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리 딱 대기해놨다가 이런 거 하지 말자 이런 얘기입니다. 또 국회에 투입되는 병력도 경비와 질서 유지를 하는 것이니만큼 국회의원과 국회 관계자의 출입과 업무는 지장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실제로 경찰 관계자 이 법정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전화 국방장관한테 뭐 무슨 국회의원 출입 봉쇄해라 이런 얘기 들었다는 사람 있습니까? 저는 밤 11시 15분에 처음에는 이게 원래 국회 게이트라는 거는 생각도 안 했습니다마는 군은 아직 도착 안 하고 사람들은 몰려오니까 경찰에서 아마 질서확보 차원에서 일시 문을 닫았던 모양인데 서울청장이 법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국회 관계자들은 신분확인해서 출입시켜야 된다. 그렇게 해서 보고가 오니까 잘했다. 그렇게 하라. 라고 했기 때문에 게이트는 늘 열려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러나 10개의 게이트가 다 열려 있다는 생각은 못했습니다. 저나 장관이나 공무원 시절에 국회 가보면 평상시에는 저녁 6시 이후에 일과 후가 되면 정문하고 그 의원회관 쪽에 경정문하고 그 옆에 문 정도 아마 저녁 식사하고 이렇게 횡단보도로 들어오는데 한 2개 정도 문으로 출입을 시키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몰랐습니다. 문이 10개나 되는지 그거를 일시에 열었다가 또 일시에 닫았는지 어찌됐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시는 국회 회기 중이었기 때문에 상시 근무자와 몰려들 인파가 수천 명에 이를 것이기 때문에 250에서 80명 병력으로 질서 유지는 어려울 것이다. 국방장관도 10배가 들어가도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라고 했지만 투입 규모가 많아지면 국회 관계자들이 불안감을 느낄 수도 있고 또 사람이 많다 보면 안전사고의 위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소수 투입 규모를 유지하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넘어가고요. 자, 실제 계엄선포 대국민 담화는 12월 3일 22시 23분에서 30분이었고요. 또 계엄선포 기준시는 23시 00이고 밤 11시고요. 군이 국회에 도착한 시간은 거의 밤 12시 돼서입니다. 또 출동한 병력은 특전사 92명, 수방사 40명 정도였습니다. 특전사 77명은 국회 마당에 나머지 15명은 본관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본관도 뭘 봉쇄해서 의원들을 못 들어오게 봉쇄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 있는 불법적으로 들어간 사람들 가려서 분별을 해서 출입시킬 사람과 막을 사람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임무 자체를 못했습니다. 그 안에 사람은 수백 명이 있지 국회 본관 건물도 지하 1층에 지상 7층입니다. 거기 아마 들어가 있는 인원이 1000명도 넘을걸요. 거기 방이 몇 개입니까?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또 수방사 15명이 들어갔는데 아예 총도 내려놓고 완전 비무장 상태로 7번 출입문으로 해서 들어갔다고 합니다. 저 이거 수방사령관한테 00시 32분에 제가 보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추가 투입된 병력도 계엄 해제 요구 의결 거의 다 돼가지고 국회 뒤편에 도착했다가 다 철수했습니다. 계엄 해제 전까지는 들어간 국회 경내로 진입한 인원이 얼마 되지를 않습니다. 이게 무슨 폭동이 되고 이게 무슨 국회를 셧다운 시키거나 준영구적으로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켜가지고 그러니까 망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국회 마당에 있던 특전사 대원 77명은 민간인과 충돌 금지 지침에 따라서 질서 유지는커녕 시민들로부터 폭행당하면서 자리 유지하기도 버거웠고 아마 그 영상에서 보셨을 겁니다. 나중에 철수할 때 시민들한테 공손하게 인사하고 철수했고요. 또 본관에 들어간 15명도 그냥 도망다니기 바빴고 수방사 병력은 아예 민간인과 접촉이 없었습니다. 또 여론조사 꽃과 민주당사도 선관위와 연계해서 확인할 게 있어서 좀 군이 가는 게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지만 민간기관은 절대 안 된다. 추가 병력 운용하지 말라고 해서 김영현 장관이 제 지시를 이행하고 여기에는 군이 투입되지 않았습니다. 여기 아까 보면은 무슨 그 계엄 포고령 얘기를 하는데요. 김영현 장관이 어쨌든 관저에 와서 대국민 담화문 작성해오고 또 포고령 만들어 왔습니다. 거의 고치지 않았습니다. 눈에 딱 띄는 통금만 제가 웃으면서 지웠고요. 이것도 보려고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저도 사실 주말에 공주 민생 토론회와 또 계엄 선포날 있었던 키르기스탄 대통령 공식 방한 때문에 읽고 숙독해야 될 서류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포고령이라는 거는 상위법에 위반되면 그냥 그 자체가 효력이 없어요. 그리고 저는 개헌 포고령이 반나절이나 하루면은 바로 계엄이 해제될 것으로 당연히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 시행될 리도 없는 거라고 생각을 했고, 나중에 경찰에서 그 게이트 차단하는데 이거를 참조했다고 하는데, 참 이게 아무리 그래도 포고령이라는 거는 국회 계엄 해제를 의결할 수 있는 국회의원에 관해서는 포고령에서 뭐라고 정해도 그거 다 무효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런 참 웃지 못할 일이 있기는 했습니다만은, 사실 국민의힘의 90명은 아예 안 들어갔고요. 210명 중에 190명이 순식간에 들어가서 2시간도 안 돼서 들어간 시간으로 따져보면 2시간도 안 돼서 계엄 해제 190명이 표결했습니다. 또 국무회의는 주례 국무회의처럼 하게 되면 어차피 알려지게 되고, 알려지면 혼란이 야기되면 또 병력 투입을 더 해야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병력 투입을 또 더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특전사가 국회 경내에서 시달리는 거 보고 좀 더 투입을 하라고 했습니다마는 벌써 투입됐을 때 국회 후문 쪽에 왔는데 이미 계엄이 해제돼 가지고 다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병력 투입 최소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했고요. 그리고 국무총리, 외교, 국방, 통일, 행안, 법무, 그리고 대통령 이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이게 7명입니다. 여기에다가 최소 4명 더하면 정족수가 되는데 우리가 좀 더 불렀습니다. 그런데 2분은 조금 늦게 도착을 해서 시간이 좀 걸리는 바람에 못했고, 이게 사전에 국무회의 안 하려고 한 거 아니냐, 이것도 또 소설이에요. 왜냐? 국무회의를 하려고 했으니까 안보실장, 비서실장, 국정원장까지 부르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 다 국무회의에 배석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국정원장은 이게 계엄 관련 국무회의니까 국정원장 오라고 그런 겁니다. 미국에 있는 줄 알았더니 여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왔었고, 아까도 그 사진에 보면 이쪽만 나오니까 국무위원만 보이지만 긴 사진을 보면 거기에 더 많은 사람이 앉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끝에는 경호처장도 앉아 있고요. 조태영 국정원장하고 다 있습니다. 거기. 그리고 원래 더 빨리 부르려고 했는데 총리하고 외교부 장관이 좀 하도 반대도 하고 저하고 좀 논쟁을 하고 하다 보니까 전화 거는 게 조금 늦어져서 시간이 좀 걸린 것 뿐입니다. 그리고 이 비상계엄 선포와 같은 국가 긴급권은 대통령이 독점적이고 배타적으로 행사하는 헌법상 권한입니다. 그래서 실체적, 절차적 그 요건 구비 여부에 대한 판단 역시 대통령에게 전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라는 정치적, 사후적 통제만 받습니다. 자, 이게 요건에 완벽하게 맞아. 그런데 국회가 부당하게 또는 위법하게 계엄을 해제하라고 하면 해제해야 됩니다. 이게 국가 상황이 계엄을 선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인데 국회가 그래도 해제하라고 위법부당하게 의결을 하면 해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대통령의 계엄 선포도 정말 이것이 처음부터 국헌문란과 내란을 획책한 거 아니면은 계엄 선포 자체는 유효한 것이고, 그리고 그 유효함을 전제로 국회는 계엄 해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계엄 선포 이후에 유혈 사태가 발생해서 개별 행위들에 대해서 그 상당성과 책임 문제를 논하는 것은 변론입니다. 그 내란무리 세력들은 제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거나 정치인을 체포하라고 했다는 그런 선동을 해왔습니다마는 정말 하늘이 도와서 이 경호처 비화폰 통화 내역이 드러나면서 이 법정에서 모든 게 다 허위 조작인 게 다 드러났습니다.
저하고 통화를 몇 번 했다. 통화한 시간, 시각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뭐 수방사 어느 저 참모가 들었다는 얘기, 아니 수방사령관하고 통화한 것이 25초, 29초, 16초, 25초입니다. 그게 다입니다. 그런데 법정에 와서 증언하는 거 보면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통화 시각과 시간을 보면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 자리에도 와 계시고 뭐 아까 대통령의 뭐 내가 상피곤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대통령의 뭐 위법한 지시를 거부했다 하는데 위법한 지시를 한 적도 없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 제가 전화한 시간은 경찰에서 국회의원들을 자유롭게 신원 확인하고 통과시켜주는 그 시간에만 제가 전화한 거고요. 그리고는 1시간 10분 후에 표결 들어가고 전화를 했기 때문에 월담 의원을 잡아라, 체포해라, 뭐 국회의원을 체포해라 그런 얘기를 한다는 자체가 미친 사람 아니고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경찰이나 군이요, 나하고 뭐 내가 옛날 무슨 하나회도 아니고 내가 뭘 믿고 물론 내가 임명한 뭐 장관급, 차관급 공무원이라고 하지만 내가 뭘 믿고 택도 아닌 것을 부탁을 하겠으며 체포하면 그 다음 어떻게 할 겁니까? 자, 저는 김용현 장관이 그 사령관들한테도 계엄 선포를 알려주질 못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제가 12월 2일 월요일 날로 예정된 감사원장 탄핵 발의가 무산되면 계엄 선포도 없는 것으로 하자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앙지검장이 탄핵되면 그걸 할 수 없다. 그러나 민주당이 감사원장 탄핵은 대단히 자기들도 부담스러울 것이다. 감사원장 탄핵만 안 하면 그냥 계엄 선포는 없었던 것으로 하자. 왜냐? 준비할 게 없었거든요. 김용현 장관하고 저 사이에 그 선포문 그리고 자기가 그 계엄 매뉴얼에서 본 옛날 그 포고령 그리고 뭐 국무회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거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 저하고 관저에 와서 얘기했지만 1시간 이상 대화한 적이 없어요. 실제로 아무 준비한 게 없는데 내 마음 바뀌면 안 하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저 감사원장 탄핵 발의 안 하면 하지 말자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장 탄핵 발의를 월요일 날 하면 화요일 날 선포한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왜 주말에 하던가 국회 회기 끝나면 하지 그랬냐. 아니 할 거면 당당하게 해야죠. 나도 헌법상 권한에 기해서 계엄 선포하면 국회가 계엄 해제 하려면 하라 이겁니다. 그리고 국회가 계엄 해제를 해줘야지. 안 하면 더 할 게 없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군사재판 증언을 하러 갔더니 그 판사 한 분이 묻습니다. 국회가 계엄 해제 안 하려면 계엄 해제 할 생각이 있었냐? 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 생각할 여유도 없었다. 그냥 순식간에 계엄 해제가 돼가지고 아니 예를 들어서 하루 저녁이라도 그냥 넘어갔으면 제가 계엄법 국회법 책을 왜 가져오라 그랬냐면요. 방송을 보니까 우원식 국회의장은 아니 그래도 절차를 좀 밟읍시다. 원래는 이게 법사위도 한번 갔다가 올라오고 뭐 이래야 되는데 그냥 막바로 표결을 하자 이렇게 되니까 국회의장은 절차를 밟자 그러고 그냥 합시다 이래가지고 순식간에 계엄 해제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계엄 해제 선포를 하려 그러면은 국회의 그 해제 요구가 다소 절차 미비는 있지만 수용하겠다고 말을 해야 될지 아니면 그런 거 없이 그냥 해야 될지 그거를 좀 보려고 국방부에서 국회법을 가져오라 했더니 국방부에는 국회법이 없는지 그 책 찾아오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그냥 사무실에 가서 민정수석한테
얘기를 했더니 민정수석이 금방 검토를 해갖고 와서 절차의 하자는 있습니다만은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그냥 수용하는 거로 하시죠. 그래서 그러면 담화문을 직접 써라. 그렇게 해서 이제 하게 된 것입니다. 네, 네네. 빨리 좀 하겠습니다. 아마 김용현 장관은 저의 그 계엄 선포 대국민 담화 직전 또는 직후에 북해 출동할 특전사, 수방사 또 선관위에 갈 방첩사령관에게 계엄 얘기를 아마 그때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사령관들은 그 전에 부하들에게 계엄과 관련한 준비나 지시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방첩사는 장병들이 휴가 또는 퇴근했다가 언론을 통해서 담화문을 시청하고 부대에 복귀해서 밤 12시가 돼도 간부들의 부대 복귀가 제대로 이루어지질 않았습니다. 수방사는 여기 특전사는 전부 간부 위주입니다. 부사관 이상이고요. 수방사는 장병하고 부사관 이상이 섞여 있는데 부사관 이상은 또 대부분 퇴근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집을 해야 되는데 소집에 늦어지니까 야간 당직 근무자 위주로 소수만 편성해가지고 통상의 수도권 주요 공공시설 경비 방어 임무만 줘가지고 국회로 갔습니다. 특전사도 707 부대는 원래 헬기로 많이 이동을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또 헬기로 훈련도 하고 하는 모양인데 그 운항 승인을 수방사가 한참 안 내줘가지고 또 시간이 지체됐습니다. 이렇게 각 부대 사이에도 사전에 소통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 준비를 하나도 안 했기 때문입니다. 이 내란몰이 세력들은 이런 몇 시간 계엄, 이런 대국민 메시지 계엄을 친위 쿠데타라고 합니다. 친위 쿠데타를 이렇게 하는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그 신군부가 하는 그거 뭐 영화 보셨죠? 그 뭐 영화가 사실하고 동기나 이런 데서 좀 차이가 있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거기서 이런 식으로 합니까? 친위 쿠데타라는 거 어떻게 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생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만은 이렇게 방송으로 언론에 알리고 또 사전에 준비 없이 야간 당직 근무자 소수만 데리고 하는 겁니까? 또 친위 쿠데타 한다면 선관위는 왜 갔습니까? 아니 사태를 아예 장악하고 나중에 가도 되는 거고 친위 쿠데타라고 하면 당분간 선거할 일도 없는데 선관위를 못 알아갔습니까? 선관위 보안 점검을 통해서 공정한 제도 개선을 추구한다는 것은 선거로 구성되는 헌법기관의 국민 신뢰를 높여서 북한을 문란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북한을 더 강화하고 헌정을 지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상식이 있으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망상이라는 겁니다. 국민들이 각자 생계에 바쁘셔서 대놓고 얘기는 안 하지만 상식이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십니다. 바보가 아닙니다. 국민들도. 경찰은 참 억울하게 됐습니다. 11월 말에 장관하고 얘기할 때부터 경찰을 투입하거나 계엄 사무에 지원 요청한다는 것은 생각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냥 계엄이 선포됐으니까 계엄을 선포하면 군을 최소한으로 해서 국회 질서 확보, 선관위의 보안 점검 이것만 딱 시키려고 했던 것인데 그리고 국회 문이 뭐 10개가 있는데 열었다 닫히고 하는 것도 몰랐고 아까 얘기했지만 공무원 시절 경험으로 야간에는 아마 이런 식으로 할 것이다. 그런 정도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참 김용현 장관이 제 방에 오지 않았으면 여기 조지호 청장이나 김봉식 청장이 뭐 이런 식의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 않았을 텐데 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계엄 선포 당일 김용현 장관이 헐레벌떡 제 방에 왔어요. 제가 아마 저녁에 그날 이제 키르기스탄 대통령 공식 방안 다 보내고 또 내부에서 회의할 거 다 마치고 저녁 6시 넘어서
잔치국수 한 그릇 먹고 앉아 있는데 김용현 장관이 오더만요. 그러더니 투입되는 군 병력이 국회를 말합니다. 워낙 소수니까 이게 질서 유지가 어렵습니다. 국회 경내는 그러면 군이 가서 뭐 200 몇십 명이 한다 하더라도 국회 경외 바깥은 좀 경찰이 몰려오는 인파 좀 질서 유지하게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경찰 출신인 경호처장 통해서 전화 연결을 해줄까 싶다가 저도 뭐 별로 할 일이 없었습니다. 이따가 뭐 총리나 이 사람들은 8시 좀 넘어서 올 것이고, 그래서 그럼 나랑 같이 가자. 그러고 오랜만에 얼굴도 볼 겸 경찰청장하고 서울청장을 불렀습니다. 이 두 양반들은 내가 취임하고 여름에 취임했는데 겨울까지 저녁 한번 제가 안 먹여서 그날 저녁 주는 줄 알고 서울청장은 술 마시게 되는 줄 알고 차도 놓고 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볍게 온 겁니다. 와서 아까도 10분 안 걸렸다는데 정말 용산에서 출발해서 이 두 사람들을 만나고 다시 돌아가기까지가 다 해서 1시간도 안 걸렸으니까 만난 시간이 한 10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슨 뭐 자세한 얘기할 겨를도 없었고요. 그냥 국회 바깥에 좀 처음에는 이따 상황이 생길지 모른다 하다가 나중에 이제 그래도 계엄 얘기를 좀 해주는 게 좋겠다고 해서 뭐 내가 얘기했는지 장관이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계엄 얘기가 그 자리에서 나왔고, 그러나 상황이 생길지 모른다 했으니 계엄이 선포될지 안 될지 이 두 사람은 모르고 그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에 있다가 좀 나중에 되면 그때 가서 좀 국회 담 가까이 좀 와가지고 질서 유지를 좀 해달라. 그리고 이 사람들 보고 당신들이 국회 게이트를 열어라 닫아라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국회 문을 닫을 생각도 못했고, 만약에 한다면은 군이 도착해서 국회 경내 질서 확보를 할 군이 만약에 필요하면 그 경정문하고 뭐 이런 것들을 좀 출입 그 통제를 하지 않을까 정도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확실히 경찰은 상례적으로 질서 유지라는 치안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밤 11시 15분에 서울 경찰청장한테 전화를 해서 그 상황이 어떠냐 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만요. 저는 나이가 먹어도 기억력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귀하폰 통화 내용 나오기 전에도 아마 우리 변호인들도 내가 누구하고 언제쯤 전화했다고 하는 그 시간 이런 게 비화폰 통화 내용 나온 거하고 횟수나 이런 게 되게 일치하는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내가 처음에 딱 전화를 하니까 조지호 청장이 약간 불만인 듯하게, 뭐냐면 이게 군의 일인데 경찰은 바깥만 지키면 되는데 아니 군이 안 오고 사람은 몰려오니까 우리가 할 수 없이 질서 유지 때문에 문을 일단 닫았다. 근데 서울청장이 김봉식 청장이 이거 법적으로 검토해 보면은 국회 관계자들은 들여보내야 된다. 그래서 들여보내고 있습니다. 라고 하길래 제가 딱 첫 마디가 이거예요. 김봉식 청장이 수사통이라 법을 잘하네. 잘하고 있네. 그렇게 하시오. 그게 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끝날 때까지 그렇게 계속 간 줄 알고 있었고, 또 저는 경찰청장한테 34분까지 그 15분부터 34분까지 5번 전화했어요. 그때는 다 들어갈 때입니다. 국회 관계자들. 그런데 뭐 체포를 해라, 뭐 월담 의원을 체포해라. 웬 체포회의가 그렇게 나옵니까? 국회의원 체포가 어디 누구네 집 동네 뭐 애 이름 얘기하듯이 나오는 겁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체포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겁니까? 자, 뭐 여기 자세한 얘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26페이지 넘어가고요. 네, 28페이지도 넘어가겠습니다. 이 법정에서 이미 다 신문을 했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제가 29페이지 보면은 어쨌든 계엄 해제 후에
의결 후하고 해제 후하고 조지호 청장하고 김복식 청장한테 전화해서 경찰이 의원들 출입시키고 초동 조치 잘해서 계엄이 빨리 해제됐다라고 아주 일 잘했다고 격려 전화도 했습니다. 그리고 특전사령관이 그렇게 특전사가 마당에서 폭도들한테 그렇게 폭행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응해서 물리력 행사 안 하고 그렇게 막기만 하고 나온 거 참 잘했다. 특전사가 참 잘해서 잘 끝났다라고 나중에 그런 엉터리 같은 얘기 할 줄은 모르고 장관 통해서 격려 좀 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수방사령관에게는 제가 계엄 해제 결의안이 해제하고 결의안이 통과되기 전에 4번 전화를 하는데요. 그게 23시 33분에 40초 합니다. 그거는 아직 도착 못했다. 가고 있다고요. 그 다음에 00시 32분에 29초 하고 00시 34분에 16초, 00시 36분에 25초 이렇게 12시 반경에 3번 통화를 하는데요. 첫 번째 통화는 아까 같이 무기 다 내려놓고 뭐 10몇 명 들여보냈습니다라는 보고를 받은 거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자꾸 안으로 들어가려 하더라고, 수방사령관이. 그래서 경찰이 관리하는 문이 있다. 나는 이제 경정문인데 갑자기 경정문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의원회관 쪽, 그쪽으로 가봐라. 거기 아마 경찰이 관리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또 수방사령관도 이 법정에서 하여튼 무슨 통화를 했는지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어쨌든 대통령하고 통화하고 나서 저도 김봉식 서울청장한테 전화한 거 보니까 그 얘기 들은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제가 알았으면은 만약에 야, 포고령이고 뭐간에 다 집어넣어 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물론 뭐 210명 중에 190명이 들어갔으니 특별히 못 들어간 사람 빼놓고 대부분은 다 갔다고 봐야 되지만 어쨌든, 그리고 이 법정에서도 수방사령관이 자기가 12시쯤 도착해서 보니까 막 담 넘는 사람들도 경찰이 이렇게 뒤에서 엉덩이 받쳐갖고 넘겨주더라는 겁니다. 자, 수방사령관도 이 법정에서 이런 얘기 했습니다. 당시에 언론에서 가짜 뉴스들이 막 쏟아지고 이 사람은 이렇게 증언했네, 저 사람은 저렇게 증언했네 막 들이대니까 기억이 안 나는 얘기도 막 하게 되는 것 같더라. 그런 얘기도 하고요. 또 사람들은 헌재의 탄핵 인용의 결정적인 증거가 곽종근, 홍장원의 증언, 또 한덕수 총리의 증언, 이런 것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헌재 탄핵 심판에서 비하폰 통화 내역과 CCTV 영상이 제시됐다면은 참과 거짓의 증언들이 좀 명쾌하게 분별이 될 수 있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이 많이 아쉽습니다. 물론 헌법재판소법에도 탄핵 절차법에도 형사재판과 같이 증거 능력 있는 증거에 의해서 탄핵 재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했어요. 헌재의 논리는 탄핵은 일종의 행정 징계 절차이기 때문에 그 법 안 지켜도 된다는 겁니다. 나는 그게 무슨 논리인지 모르겠어요. 법에 엄연히, 헌법재판소법에 엄연히 있는데 이 법은 안 지켜도 되는 훈시조항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어찌됐든 하여튼 뭐 단심이니까. 그런데 다른 공무원도 아니고 전체 국민이 직접 선출한 약 1,800만 표를 얻어서 된 최고의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대통령을 그런 식으로 재판에서 탄핵했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왜 계엄 해제를 했는데 바로 그날부터 이런 내란몰이 수사가 이루어졌나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아, 이게 탄핵 심판에서 이런 증거들을, 박근혜 대통령 때처럼 이런 증거들을 막 던져서 끌어내리기 위한 게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나중에 시간이 가고 나서 듭디다. 저는 계엄 해제 요구 국회 의결이 있자마자 하여튼 뭐 아까 같이 군을 철수시키고 국무위원 소집을 기다리다가 계엄사령관하고 장관을 불러서 군 계엄 상황을 종료시키라고 했고, 그래서 김용현 장관이 즉시 화상으로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엽니다. 원래 이것도 국무회의 심의를 하고 대통령의 공식적인 계엄 해제 선언이 있어야 군이 계엄 상황을 종료시키는 전군 지휘관 회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먼저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마 2시에서 3시 사이에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호 의원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마는 계엄 선포 후에 제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한테 미안하다고 전화했습니다. 야당 상대하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했는데 보안 때문에 미리 알려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의원들은 걱정할 거 없다. 곧 끝난다. 그리고 추경호 의원도 대통령이 자기에게 전화해서 국회가 절차 밟아서 해제 요구 의결하면 즉시 해제한다 라고 제가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공소장에도 비슷한 얘기가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저는 계엄 선포 전날인 2012년 2월에 공주 민생토론회와 산성시장 방문, 12월 3일 키르기스탄 대통령 공식 방한 행사를 모두 소화했습니다. 이 민생토론회는요, 한 2시간 이상 대통령이 직접 상대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 공부 많이 안 해가지고 자료 숙도 안 하고 가면 아주 생방송되면서 망신 떨기 딱 좋은 행사입니다. 거기다가 외국 대통령의 공식 방한은요, 그냥 비즈니스 런치가 아니고 국빈 방문하고 우리가 비용을 다 대주거나 또는 무슨 이런 거 몇 가지만 빼면은 똑같습니다. 소인수 회담부터 뭐 하는 게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준비해야 될 게 많은데 이거를 제가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이거를 전부 소화를 하면서 시간을 보냈고요. 그러다 보니 김용현 장관이 가지고 온 거 꼼꼼하게 못 본 과오도 있습니다. 네, 다 했어요 이제. 네네. 그리고 이런 공주 민생 토론회와 키르기스탄 대통령 공식 방한 행사장에서 제 모습 언론에 나온 걸 보신 분들은 제가 어떤 긴장감이나 초조함 없이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을 소화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키르기스탄 대통령이 2시에서 3시경에 갔는데 또 남아있는 내부 회의도 다 했습니다. 친위 쿠데타를 기획했다면은 이런 행사들을 연기했거나 아니면 계엄 선포일을 다른 날로 잡았을 것입니다. 더욱이 국회 회기 중이고 평일이어서 즉시 국회 본회의가 열릴 수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하면 본회의를 무력화시키거나 방해할 의도가 만약에 있었다면 왜 이날 하겠습니까? 바보 아닌 이상이야. 박정희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 친위 쿠데타를 했죠. 유신으로. 그런데 친위 쿠데타 유신을 하기 위해서 무슨 화랑 사업인가 뭔가 하는 비밀 계획을 만들어 놓고 중앙정보부, 법무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장기간 이 보안을 유지하면서 이걸 준비를 했습니다. 국회 해산했죠. 그리고 국민투표에 붙여서 유신헌법을 통과시켰고 그 유신헌법이 통과되고 거기에 따라서 72년 연말에 국회의원 선거를 임기 6년짜리를 했습니다. 상당히 장기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방첩사령관은 아시다시피 12월 1일부터 계엄 선포 전날인 12월 2일까지 이틀간 휴가 갔습니다. 이거 뭐 위장 휴가입니까? 아닙니다. 부대원들 역시 퇴근했다가 뉴스 보고 12시가 넘어 들어왔는데 이 법정에서 드러난 사실에 의하면
방첩사는 12월 3일이 내부 인사 발표가 있어서 회식과 음주가 많아서 술 안 먹은 사람 찾기가 어려웠다고 다들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술 먹은 사람 들어오지 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또 수방사는 계엄 당일 저녁에 주요 간부 부부 동반 만찬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또 퇴근하다 보니까 소집에 시간이 걸렸고 당직 근무자 위주로 인원이 편성돼 있었던 거예요. 사전 준비를 하지 않았던 거죠. 저도 이런 메시지 계엄에 대해서 별로 준비할 것도 없고, 그리고 뭐 긴장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게 정치 지형을 송두리째 바꾸는 초법적인 조치가 아니라 이런 국정 마비와 헌정 붕괴의 위기 상황을 국민들께 알리고 주권자를 깨우기 위한 조치. 저는 이 국민을 깨우는 게 무지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종북 주사파 또 반국가 세력, 체제 전복 세력과 싸우는 거는요, 국가관이 제대로 서 있고, 또 건전한, 또 나라를 사랑하는, 자유와 정의를 아끼는 이런 국민들이 많이 깨어 있어야 이걸 이겨내가는 거지. 그럼 뭐 그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할 겁니까? 다 잡아낼 거예요? 잡아낸다고 없어집니까?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나서 세월이 지나면 더 반국가 세력이 더 단단하게 구축이 되기 때문에 이런 강압적인 조치 가지고 못 없앱니다. 정신 차리고 깨야 돼요. 그래서 이런 국정마비 상황을 주권자들을 깨우게 하는 그런 조치였기 때문에 저는 계엄 해제하고 새벽에 관저로 돌아와서 그래도 안전사고 없이 그래도 군인들이 잘 참아줘서 참 다행이다. 그러면서 좀 안심하고 휴식을 취했습니다. 계엄을 해제하고 났더니 바로 뭐 내란 어쩌고 하면서 떠들길래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내란이라고 그러면 내가 뭐 국회를 문을 닫거나 또는 뭐 반영구적으로 국회를 셧다운을 시키거나 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내란무리 하는 거 보고 뭐 원래 그런 사람들이 계속 그런 식으로 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좀 그러다 말려니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체포영장 청구했다는 얘기 들었을 때도 제가 헌재 탄핵 사건의 변호인인 김홍일 저 변호사님한테 전화해서 얘들이 아마 엑시트 플랜 출구 전략 세우려는 거 아닌가요? 내란죄 수사권이 없으니까 이 영장이 기각되면 이제 경찰이나 뭐 이렇게 해서 넘기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순진하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탄핵 소추 사유에 내란이 들어가 있어서 국민의힘 의원들도 상당수가 214명이 나왔으니까 한 20몇 명이 그 도장을 찍어 준 겁니다. 그래서 그 국헌문란과 폭동이 안 된다는 것만 헌재에서 잘 설명을 하면 뭐 군인들 중에 일부 구속되고 한 사람들도 있지만 다 정리가 되겠거니 이렇게 순진하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바보가 어떻게 친위 쿠데타를 합니까? 친위 쿠데타 할 정도 되면은 눈치가 빨라야죠. 정치적 후각이 뛰어나야죠. 그렇지만 탄핵 반대 여론이 높아지고 국민들이 또 국가의 위기 상황에 대해서 계몽됐다면서 응원해 주는 걸 보고 내가 울린 비상벨이 그래도 효과가 있구나. 결국은 국민들을 깨우고 청년이 제대로 정신 차리고 알게 되면 나라는 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국민이 깨쳐야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뭐 감옥에 집어넣는다고 해결이 됩니까? 해결 안 됩니다. 더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인성이 더 강한 그런 반국가 세력을 더 키우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26년간 검찰에서 많은 수사를 했지만 이런 뭐 정치적 음모 그리고 이런 치밀한 수사라는 이름으로 이런 내란몰이가 기획되고 진행되는 줄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1월 3일에 공수처가 저를 체포한다고 관저에 왔을 때도 관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 출입 수색이 안 된다는 거는 뭐 검사면 누구나 다 알 텐데 그냥 저렇게 쇼하다가 말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뭐 집원도 수색영장에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 10개 집원이 영장에도 없다는 거예요. 뭐 영장의 입법 기재는 뭐 둘째를 치고 그러고 이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1월 15일 날 수천 명의 경찰하고 뭐 저렇게 막 밀고 들어오는 거를 보고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제가 체포에 응했는데 이게 내가 본 국가 위기보다 실체가 더 심각한 지경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얼토당토하는 수사를 하고 수천 명의 경찰을 동원해서 대통령을 체포하겠다고 이거는 상당 기간 헌법기관인 대통령의 권능 행사를 저지시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경찰 폭동을 동원해가지고 이거야말로 정말 내란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참 이런 내란몰이 세력들이야말로 정권 획득이라는 걸 위해서는 뭐 헌정 붕괴고 뭐 국정 마비고 뭐 국익이고 뭐 이런 거 상관 안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더 확실하게 깨닫게 됐습니다. 12.3 비상계엄이 몇 시간 만에 해제되고 1년이 넘게 흘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정적과 반대 세력을 숙청하고 탄압하려는 내란무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생경제 위기 경고등이 심하게 울리고 있고 또 자유진영과의 연대 균열 등 국가 위기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국민과 청년들이 계엄령이 나라의 심각한 상황을 깨우치게 해준 계몽령이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국가 위기 상황에서 불가피한 대통령의 헌법상 결단이었다는 공감도 아직 많이 해주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미 탄핵 소추 직전인 2024년 12월 12일 대국민 담화 또 공수처 체포 직전인 2025년 1월 15일 이거는 담화라기보다 제가 페이북에 올렸습니다. 그냥 시간이 없어서 그때는 체포에 응해야 될 상황이라 또 헌재 탄핵 심판에서 2025년 2월 25일 최종 의견 진술을 통해 3차례에 걸쳐서 12.3 비상계엄에 관한 제 입장을 일관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도 변한 거 없습니다. 다만 오늘 진술은 그 후 드러난 비화폰 통화 내역과 또 제가 법정에서 본 법정 증언 등을 통해서 확인된 실체를 더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국가 위기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미 증거로 제출한 이 3개의 담화문과 진술서를 자세히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도 어느 변호인이 보여주셨지만 계엄 선포 당일날 밤에 국회 마당에 모여든 그 인파들이 준비해온 계엄 반대, 계엄 해제 이 피켓을 보면은 거대 야당과 체제 전복 세력들이 헌정 붕괴와 국정 마비의 한계 상황까지 몰고 가면서 계엄 선포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유도하고 탄핵과 내란몰이를 기획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국가 위기 상황에서 뭐 메시지 계엄이 말도 안 된다고요? 그러면 국민 깨우는 거 말고 다른 할 게 뭐 있습니까? 그럼 그거 안 합니까? 주권자를 깨우는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서 그 임무를 수행한 군 관계자와 공직자들이 내란몰이에 희생돼서
고난의 시간을 겪고 있습니다. 아니, 이 사람들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에 따라서 일한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무슨 내란죄라는 거는 뭐 집합범죄라 뭐 어떤 한 사람이 한 것도 다 책임져야 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국헌을 뒤집고 뭐 어디 국토를 잠탈하거나 참탈하거나 참절하거나 또는 헌법기관을 뒤엎어버려 갖고 해산시키고 하는 일에 내가 가담한다, 도와드린다, 어느 장군을 위해서 하는 뭐 그런 생각이 있어야 그 사람들한테 누가 한 거라도 다 똑같이 책임을 지우는 거지, 그런 거 없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 다 아무 죄가 없습니다. 또 나라를 진정 사랑하고 자유와 정의를 지키려는 많은 국민들과 청년들도 좌절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모두 제 부족함의 소치입니다. 제가 좀 더 똑똑했더라면 정말 이러지 않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제가 너무 순진하지 않았나.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구치소 안에서 하나님한테 기도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고초를 겪고 있는 군 간부, 또 공직자분들, 여기 보니까 민간인도 2분 계시던데 이분들, 또 정직하고 선한 우리 국민들과 청년들 좌절하지 말게 해달라고 하루에도 몇 번씩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굳건히 지켜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 사건이 갖는 헌법적 함의와 대통령으로서 국가 위기 상황에서 헌정 붕괴와 국정 마비를 막으려 했던 엄중한 책임감에 대해서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결코 국헌 문란이 될 수 없습니다.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국회의 문을 해산에 준하는 장기간의 기능 부전을 시키거나 또는 선관위를 없애거나 장기간 선관위를 어떻게 기능을 못하게 하거나 그럴 의도가 있었다는 거 전혀 없습니다. 아까 무슨 비상 입법기구 국방장관이 안을 만들었으니까 그게 국보위 아니냐? 여러분, 국보위도요 국회 해산하고 만든 겁니다. 국회 해산하고 개헌을 어떻게 할지가 서야 국보위를 어떻게 만들지가 나오는 것이고, 예산 문제는 그건 일도 아닙니다. 기재부 장관한테 줬다는 것은 기재부 일이라고 준 겁니다. 만약에 법률 전문가인 제가 봤으면 벌써 용어부터 이런 거 좀 잘 손을 봤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국보위라고 얘기하려면 국보위 어떻게 했습니까? 국회 해산하고 했잖아요. 국회를 해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강력한 군권을 가지고 전국을 그야말로 장갑차와 탱크로 평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 거 시도라도 했습니까? 그러니까 망상과 소설을 그만 쓰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고요. 그 배희철 변호사가 충분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 하겠습니다. 고된 일정 속에서 충실하게 늦은 시간까지 또 이렇게 장기간 심리해 주신 재판부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 방청과 중계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확인하고 응원해 주신 국민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나라를 살리고 헌정을 지키기 위한 대통령의 헌법상 국가 긴급권 행사가 내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방청석 좀 조용히 해주세요. 예. 아유, 다들 기지개 한번 피실까요? 아유, 힘드시죠?
어쩌다 보니까 심야까지 하게 됐는데 조금만 이해를 해주십시오. 다시 모이는 것보다 오늘 그냥 이렇게 된 김에 끝내는 게 나은 것 같아서 그런 거니까 뭐 검사님들, 변호사님들, 방청객분들, 뭐 피고인들 좀 부득이한 사정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고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어쩔 수 없이. 예, 다음 김용현 피고인.